고려시대 원나라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서 민족의 자긍심을 찾기 위해 나온 책 바로 제왕운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단군이 조선을 세운 이야기가 바로 이 책에 실려 있는데요. 그런데 민족사학자 이승휴가 제왕운기를 지은 곳이 강원도 삼척의 두타산 아래 골짜기였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듯합니다. 오늘 시간여행은 이승휴가 제왕운기를 짓던 고려 무신정권 시대 삼척으로 떠나봅니다. 읽으셨어요? 아니, 넣을 때 샀는데 지금 그대로 있어요. 살아났죠. 그렇죠. 언젠가 읽으려고. 지역적인 자긍심을, 강원도민의 지역적인 자긍심을 높이는 그런 일이다. 이 제왕운기에도 단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얘기가 조금 다릅니다. 그 무렵에 또 몽골의 오차 침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도로 가야 되는데 길도 막히고. 이곳에서 그 저술하기가 참 이렇게 잘 맞지 않았을까. 네, 이승휴는 가리 이 씨의 시조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리는 경산부 가리현, 그러니까 현재로 따지면 경북 고령군 성산면으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런데 왜 경북 고령이 아니라 강원도 삼척에 와서 살았던 건지, 이승휴와 삼척은 무슨 관계인지 먼저 김태수 소장님이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승휴 선생이 그 가리 이 씨의 시조라고 알려져 있는데 실제 그 어떤 문헌에서도 그 가리현과 연관되는 게 찾아지지 않습니다. 예. 오히려 그 선생의 일생 대부분은 삼척과 연관되고 있어요. 그 삼척이 이승휴 선생의 외가가 있는 곳이다 보니까 과거 학교 후에 그 30대 10년이라든가 말년에 이 제왕운기를 저술할 때도 그렇고 그 일생 대부분은 삼척에서 발견되고 있죠. 네. 오늘의 주제가 바로 이 고려시대 민족사학자 이승휴 선생이십니다. 어떤 분인지, 그리고 우리는 왜 오늘날 이승휴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지, 홍인희 교수님. 고려가 그 원나라의 그 사실상 준식민지 상태에 들어갔던 13세기에 그 반원 성향이 아주 강했던 문신이자 민족사학자였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분은 뭐니 해도 당시에 그 한민족의 그 통합이라고 하는 이 원대한 메시지를 던졌던 이 제왕운기의 저자가 되시는 분이고, 네. 삼척이 사실상 그 민족의 어떤 대서사시 제왕운기의 산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우리 강원 도민 여러분뿐만 아니라 특히 삼척 시민 여러분께서는 더 큰 자긍심을 오늘 이 순간부터 더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이옥 선생님이 이 이승휴 선생의 흔적을 찾아서 다녀오셨죠? 네. 안내해 주십시오. 네. 두타산 기슭의 사찰로 향하는 길은 녹음이 짙어 무척 평화로웠습니다. 동안 이승휴 선생이 머물며 제왕운기를 지었다는 천은사로 가고 있는데요. 신라 경덕왕 때 창건된 천은사는 1948년 화재로 전소되고 6.25 전쟁으로 소실됐다가 1976년 중창돼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있죠. 그런데 동안 이승휴 선생께서 이곳 천은사에서 책을 쓰신 건 나라의 운명이 두 번 바뀐 700년도 훨씬 전의 이야기인데 과연 어떤 흔적이 남아 있을까요? 고려 후기 학자이자 사상가, 외교관이었던 이승휴 선생은 지금의 경북 고령군 사람입니다. 그런데 소신이 뚜렷해 직언을 서슴지 않았던 이승휴 선생은 충렬왕의 정책을 비판하다 관직에서 파직이 되자 외가인 삼척 두타산 아래 구동으로 내려오게 되는데요.
이곳에 집을 짓고 당호를 용안당이라고 칭합니다. 그는 일생 대부분을 이 용안당에 머물렀죠. 신라 경덕왕 때 인도에서 청정하게 수행하시는 세 분의 두타선께서 오셔서 백년대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고 저를 창건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두타산도 그때 두타성을 기려서 두타산이라고 이름을 짓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고려 말에는 충렬왕 때 이렇게 이제 동안거사 이숭희 선생께서 여기 머무르시면서 제왕운기를 여기서 지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제가 지금 네. 이승유 선생님 흔적을 찾아서 이곳 천은사에 왔는데요. 여기 뒤에 이곳은 이승유 선생님과 어떤 연관이 있죠? 아, 예. 이 네. 건물은 지금 용안당인데요. 지금 천은사 안에 있는 건물입니다. 네. 이승유 선생이 48세에 낙향을 하셔가지고 65세 때 이곳에서 두 권의 책을 발간을 하셨는데요. 제왕운기는 현재 남아있고 네. 내전록은 불교 서적인데 지금 남아있질 않습니다. 안타깝네요. 네. 더는 세상에 나서지 않고 유유자적한 삶을 영위하고자 낙향한 땅. 하지만 몽골의 침입으로 나라가 어려웠던 시기 우리 민족사에 대한 자긍심을 담은 민족 서사시 제왕운기를 바로 이곳에서 탄생시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지 700여 년이 흘렀지만 지금도 선생이 머물던 당시의 흔적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 고려시대의 유적으로 확인된 가마터가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근 숲에는 곡식을 빻던 방아터도 남아있죠. 그리고 연못의 흔적 또한 보존돼 있어서 오랜 역사의 자취를 짐작해 합니다. 연못 옆에는 사당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선생 사후 695년 만인 1995년에 만들어졌습니다. 매년 10월 개천절을 전후해 이승유 제왕운기 문화제가 열리고 있죠. 한민족의 역사와 민족혼을 일깨운 대학자였던 이승유 선생의 정신을 기리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승유 선생이 걸었던 길, 사마사로 향하는 길인데요. 선생은 집 인근에 있던 절 사마사에서 책을 빌려다보곤 했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길로 쭉 가면 사마사가 나오나 봐요. 네. 얼마나 걸리죠? 이승유 선생이 네. 지금 천은사 그 용안당에서 네. 사마사까지 불경을 빌리러 다니실 때 네. 한 1시간가량 걸리셨다고 하니까 1시간.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예, 예. 그런데 이승유 선생님은 공부하는 걸 참 좋아하셨던 분 같아요. 이렇게 네. 먼 거리를 다니신 걸 보면. 이승유 선생이 네. 관리자 학자셨잖아요. 네. 그래서 책 읽는 걸 굉장히 좋아하셨고 예. 용안당에서 불교 서적 내전록을 저술하셨어요. 네. 그래서 사마사까지 10년 동안에 걸쳐서 불경을 천상자를 빌려다가 읽으셨다고 합니다. 이승유 선생은 유학자이면서 동시에 불교 신자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유학을 공부했지만 스스로를 동안거사라 부르며 부처를 섬겼고 불서를 읽고 또 불서를 짓는 등 불교와 인연이 깊은 분이셨죠. 제왕운기를 지은 이승휴 선생은 어떤 분인지부터 여러분께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승휴 선생께서는 29의 과거에 급제를 합니다. 그런데 관직을 바로 하질 않고 삼척으로 내려온단 말이에요. 김태수 소장님, 이 얘기를 좀 듣고 싶네요. 당시에는 그 과거 급제했다고 네. 곧바로 관직에 나가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 동명왕편이라든가 동북 이상국집을 쓴 그 이규보 같은 경우도 예. 급제하고 10년 뒤에 이제 이렇게 벼슬을 얻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합격을 했지만은 뭐 관직 구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일단 어머니가 계신 삼척으로 와서 예. 기쁜 소식을 먼저 알려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삼척으로 내려옵니다. 삼척으로 오셨는데
그 무렵에 또 몽골의 5차 침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도로 가야 되는데 길도 막히고 그래서 강릉 삼척 주민들하고 같이 산성에 들어가서 이제 몽골 병하고 이렇게 접전도 치르고 하는데 그렇게 생활하다가 조금 지났었지만은 역시 그 강화도로 돌아갈 길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이렇게 급제시켜준 그 고시관이라고 그 당시에는 뭐 고시관의 추천을 받아야지 급제할 수 있으니까 그 최자라는 분이 이제 돌아가셨고 또 자기가 강화도 가서 공부할 때 돌봐주던 종조모도 또 돌아가신 상황이고 그래서 갈 형편도 못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척에 눌러앉게 되는 거죠. 예. 직접 젊은 시절에 산성에 들어가서 항쟁을 했던 경험들이 이승유 선생님의 사상이나 뭐 책을 쓰실 때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가요? 이 제왕운기에 많이 영향을 미쳤을 것 같은데요. 예, 당연히 뭐 그 큰 영향을 끼쳤을 거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고려가 살아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길이 물론 이제 부국강병책이나 뭐 이런 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만은 국론의 통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리고 국론의 통일을 우리가 뭘 할 때 어느 시대든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 상징적으로 내세우는 이념이나 아니면 인물이 있으면 좋거든요. 그럴 때 단군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얼마나 사람들을 이렇게 결속시키기가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마 그런 영향들이 제왕운기 속에 충분히 반영이 됐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승유 선생이 젊은 시절에 삼척에서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좀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교수님, 뭐 기생과 관련된 이야기도 있고요. 죽서로를 뭐 지었다 이런 이야기도 들어본 것 같은데요. 맞나요? 맞습니다. 네. 맞아요. 굉장히 재밌다고 표현을 했는데 네. 말씀은 뭐 자세하게 드리겠지만 굉장히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예요. 네. 들어보면 네. 재밌는 것보다도 이 어떤 그 전설상의 그 기녀 중에 이 삼척에서 내려오는 죽죽 선녀가 있습니다. 네. 그 이승유 선생하고 죽죽 선녀의 얽힌 이제 사랑 이야기인데 네. 그 이승유 선생이 그 벼슬길에 나가기 전에 이 삼척에 머물던 시절에 이 낚시를 즐겨 했나 봐요. 낚시. 50천 주변에 가서 낚시를 할 자리를 찾던 중에 그 무릉동에 빠집니다. 네. 그때 마침 이 죽죽 선녀가 아까 얘기하는 그 기녀 죽죽 선녀가 나무를 캐다가 그 빠진 것을 목격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죽죽 선녀에 의해서 이 이승유 선생이 살아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사랑에 빠져요. 당연히 사랑에 빠집니다. 집중하는 거 우리 모두가 너무 집중하는 거 사랑에 빠졌는데 이래가지고 이제 둘이 사랑을 키워가던 어느 날 그 어머니가 이걸 알게 돼요. 예. 어머니가 알게 돼가지고 당연히 이제 그 기녀하고 아들이 사랑에 빠졌으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떼놓기 위해서 송도로 올라갑니다. 네. 송도로 가가지고 이제 그렇게 되고 그 죽죽선녀는 어떻게 됐겠어요? 뭐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다가 네. 종적을 감춰버립니다. 세월이 흘러가지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승유 선생이 그 간관 벼슬을 하게 되고 해다가 결국은 이제 그 삼척에 한번 들리는데 들려서 당연히 옛날 정인을 찾았겠죠. 네. 찾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그 들리는 말로는 뭐 50천에 그 몸을 던졌느니 또는 무슨 뭐 그 옆에 이제 죽장사라고 하는 절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여승이 됐다느니 뭐 이런 그 얘기들만 무성하고 결국은 못 찾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나중에 결국은 찾는 걸 포기하고 그 옛 정인 죽죽선녀를 기리기 위한 하나의 그 정자를 그 지어가지고 그 죽죽선녀의 영혼에 바치는데 그 정자가 바로 죽서로다 하는 그런 얘기가 전해지는데 이게 물론 이승유 선생의 그 행적들, 기록상의 행적들하고는 많이 달라요. 네. 멋있어요. 네. 아까 재밌다고 그러더니. 근데 이승유 선생이 그 관직 생활도 이제 또 40대 때 쭉 하시잖아요. 41살에 관직에 진출하는 것으로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의 관직 생활은 어땠는지 홍인희 교수님이 좀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직 생활은 한마디로 파란만장했죠. 41살에 늦깎이로 그 관직에 이제 진출을 합니다. 관직에 나아가서는 이 70대 후반까지 그 주로 이제 외교라든지 감찰 또는 이제 수령직, 지방 수령직 등등을 지냈지만 이 타협을 모르는 올곧은 자세예요. 예.
그러니까 뭐 탕관오리에 대한 어떤 귀찰이라든지 또 심지어 임금한테도 대드는 나쁘게 얘기해서 임금한테 직언을 할 정도로다가 이 그 타협을 모르는 비타협적인 올곧은 자세를 유지했다 네. 해서 당연히 뭐 주변의 정족들로부터 이 탄핵도 받게 되고 하다가 결국은 그 충렬왕 때에 고려 충렬왕 때에 이 측근 왕한테 직접 임금한테 측근들을 멀리하고 네. 그 덕으로서 통치를 해라라고 이제 증언을 했다가 아주 이 뭐라 그럴까 경로를 그 왕이 경로를 하면서 예. 이 고초를 겪기도 합니다. 그런 특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외교관으로서 어떤 민족주의라든지 자주의식이라든지 이거를 견지를 했다는 건데 이게 결국은 이제 이승희의 제왕운기하고도 연결이 되는 그런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예. 그 민족 사학자라는 소식어가 딱 어울리는 분이 바로 이승휴 선생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근데 이렇게 관직 생활을 하시다가 파직을 당해서 이후에 다시 또 이제 외가인 삼척으로 와서 제왕운기를 짓게 됩니다. 그때 얘기를 이번엔 김태수 소장님 궁금합니다.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그때. 네. 그 지금 현재 천은사 자리가 이제 이승휴 선생의 외가가 있던 터가 되는데 네. 이분이 낙향하셔서 이제 거기에 용안당이라는 작은 이제 자기 집을 짓고 거처를 마련하고 이제 용안당이라는 그 쉽기도 바로 이제 그 도연명의 시에서 나오는 건데 용술지휘안이라고 해서 무릎을 맞댈 만큼 작은 공간이지만은 마음은 편하다고 그래서 세속의 정치적 어떤 그 발언을 하지 않고 거기서 이제 독서와 그다음에 지필로 이렇게 일관하면서 그 당시에 거사 불교가 유행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비록 출가는 하지 않지만 제가 불자로서 부처님의 말씀에 따른 그런 수행 생활을 하겠다. 그런 그 정신을 가지고 독서와 지필 생활을 하는데 사마사에 이제 불경을 이렇게 빌려서 읽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 그 석탄교에서 저시고기라는 고기를 넘어가면 거의 그 1시간 지금 가면 한 3, 40분 걸리는데 예. 그 당시에도 뭐 1시간이면 좋기 사마사까지 갈 수 있는 길이었어요. 험하지 않고. 그러니까 자주 이제 불경을 빌려다 보면서 네. 기록에는 뭐 10년 동안 천상자의 불경을 빌려 읽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이제 내전록이라는 뭐 불교 관련 서적도 집필하고 또 제왕운기라는 또 책도 쓰고 예. 이렇게 지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는 굉장히 그 평화로운 어떤 그 학자로서의 생활 또 수행자로서의 생활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꾸준히 임금에 대한 생각과 정치적인 어떤 그 생각은 놓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왕운기라는 책 자체도 임금에게 어떤 그 왕도 실천을 요구하는 정치적인 책이라고 또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은둔자적 생활을 하면서도 늘 이렇게 정치로서 백성들을 달랠 수 있는 길이 뭔가를 모색했던 시기 같아요. 예. 이혜욱 선생님 직접 이제 네. 다녀오셨어요. 이승휴가 있었던 간장사, 지금의 천은사인데요. 진짜 그렇게 은거할 정도로 두뇌 산골이었나요? 네, 천은사 가는 길은 삼척에서도 좀 한참 더 들어갔는데요. 그 지명이 내미롤이라는 이름인 걸로 봐서도 네. 내자가 붙어서 좀 더 골이 깊다는 네, 미로가 있고 내미롤이가 있더라고요. 네. 중심 중에 중심. 네, 그래서 주변에 한 300여 년 가까이 되는 굉장히 그 오래된 고목도 있고 그다음에 그런 어떤 자연적인 보호수들이 굉장히 울창한 숲을 이루어서 이승휴 선생님께서 이곳에서 그 저술하기가 참 이렇게 잘 맞지 않았을까. 네. 예,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었고요. 그리고 어쨌든 그 주변의 풍광들이 굉장히 오랜 세월의 어떤 무게를 느낄 수 있을 만큼 아름답다 그런 생각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예. 네. 저희 저희 MBC 강원 영동에서 지난 2012년에 다큐멘터리 한 편을 제작을 했습니다. 바로 네. 민족의 스승 동안 이승휴라는 다큐멘터리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동안이라는 이승휴 선생의 호를 우리 홍인 선생님 그 닉네임도 동안이시잖아요. 예. 네, 그 동안하고는 좀 다른 예, 이 젊어 보이는 네, 동안하고는 그러니까요. 아니, 죄송할 거 없어요. 사실을 얘기했습니까? 다른. 네, 사실이 교수님께서 처음으로 인터뷰를 해주셨어요. 우리가 본질을 지금 흐리고 있습니다. 민족의 스승 동안 이승휴라는 저희 MBC 강원 영동에서 지난 2012년에 제작한 다큐멘터리 여러분 잠시 보시고 함께 또 얘기 나누겠습니다. 제왕운기와 함께 고려 3대 사서로 꼽히는 삼국유사와 삼국사기. 일련의 삼국유사는 단군 신화를 다뤘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민중의 시선에서 고대 역사를 정리했기에 내용 면에서 큰 차이점을 보인다.
삼국유사와 함께 가장 오래된 역사책으로 꼽히는 김부식의 삼국사기. 하지만 고구려 백제 신라만을 다뤄 한정된 역사를 남기는 한계점이 있다. 고구려 신라 백제의 역사와 설화에만 국한된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제왕운기는 이들과 달랐다. 단군을 개국 시조로 삼으며 고려 역사의 역사성과 자주성을 강조한 게 제왕운기다. 이 제왕운기에서는 우리 민족의 시조로 보는 그 단군 신화를 기록하고 있다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두 번째로는 정통성을 이렇게 가지도록 이렇게 우리 민족의 정통론을 적용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단군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고려에 이르기까지 우리 민족의 국가의 어떤 정통론을 이렇게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 정통론에 입각해서 우리 민족의 어떤 그 원줄기와 뿌리를 체계를 잡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왕운기는 중국과 고려의 역사를 운문 형식으로 표현한 대서사시로 저술됐다. 제는 중국의 황제를 의미하고 왕은 우리나라 왕을 했는데 근데 중국과 우리나라의 역사를 운문으로 표기한 겁니다. 그래서 상권이 중국의 역사고 하권이 우리나라의 역사인데 단군이 우리나라의 시조임과 동시에 그 후에 고구리, 백제, 신라, 옥저, 남부, 부여 모두가 다 단군의 후손이다. 이래가지고 우리나라 전체를 단군의 후손들이 다스리는 나라다. 그래서 완연한 국조신으로서 높였습니다. 그건 아주 강한 민족주의 사관이죠. 제왕운기가 보존되어 있는 삼성 출판박물관을 찾았다. 이승휴는 발해를 우리 민족사에 편입시키며 새로운 역사 인식을 담고 있다. 정통 역사관을 최초로 기록하여 단군으로부터 시작된 우리 민족이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고 고려는 엄연히 중국과는 다른 역사를 가진 나라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 보물인 제왕운기의 원본을 화면을 통해서나마 저는 저렇게 원본을 처음 봤거든요. 이렇게 감개가 무량하고 네. 학창시절 배웠던 게 김부식, 삼국사기, 승일연, 삼국유사, 이승휴, 제왕운기 다 외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이렇게는 외웠어도 이 제왕운기란 책에 대해서는 정말 잘 모르거든요. 네. 그렇죠. 예. 대부분 모르시죠. 그렇죠. 정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행스럽습니다. 저만 모르는 줄 알고. 김풍기 교수님께서 이 제왕운기의 형식이나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제왕운기라고 하는 것은 제왕들의 사적을 시의 운을 넣어서 쓴 기록 이런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상하 두 권으로 되어 있는데 상권에서는 중국의 역사를 다뤘고요. 하권에서는 우리의 역사를 다룬 겁니다. 그 시의 형식으로 이렇게 이제 역사를 다루는 것들은 그 이전에는 별로 안 보이던 형식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네. 이게 그 사실 역사를 어떤 그 문학의 소재로 쓰는 거는 시대가 어려울수록 좀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게 그만큼 이제 우리 민족이 하나로 뭉쳐야 살아갈 수 있다는 어떤 위기의식 같은 게 있을 때마다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하신 그 고등학교 때 우리가 늘 외우는 뭐 일연의 삼국유사, 김부식의 삼국사기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 이규보의 동명왕편이라고 하는 그 작품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주몽이 이제 고구려를 건국한 것을 대서사시로 이제 쓴 거고요. 그게 이제 1193년에 나오는데 그 뒤에 나온 게 이제 각훈의 해동고승전이라고 그러니까 중국에는 중국의 고승을 다룬 책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없었거든요. 그때 이제 그 우리나라의 불교사도 이렇게 찬연한 역사가 있다. 이런 걸 이제 보여주는 책이 1215년에 나오고 그다음에 1281년에 아까 말씀하신 삼국유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몇 년 뒤에 1287년에 저술됐다고 알려져 있으니까 불과 몇 년 뒤에 제왕운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왕운기라고 하는 책은 그 이전에 고려가 가지고 있었던
위대한 서사 문학의 전통 속에서 중국과 우리의 역사를 대등한 입장에서 다룬 네. 굉장히 아름답고 웅장한 그런 책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예. 어떻게 근데 제왕운기가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건가요? 한반도와 요동 일대에 그때 나타났던 이 신라, 고구려, 아까 뭐 VCR에도 좀 나왔습니다만은 신라, 고구려, 그 다음에 남북 그 옥저라든지 부여라든지 그 예맥이라든지 이런 이 한반도와 요동 지방에 나타났던 역대 왕조들이 전부 모두 단군의 후예다라고 해서 하나로 묶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특히 여기에 이제 그 자주 얘기되는 이 발해까지도 최초로 우리 역사의 범주에다가 포함을 시킴으로써 이 한민족을 그 변방이 아닌 이 중국의 변방이 아닌 동아시아의 어떤 중심 세력으로 부상을 시켰다 하는데 이제 큰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한반도 역대 왕조의 시조 설화를 하나로 묶었던 이른바 민족 공동 시조론을 주창했던 내용이다. 이 제왕운기라는 책 그리고 이승휴라는 이 사학자가 갖는 이 가치가 우리가 단편적으로 이승휴, 제왕운기 이렇게 외우고 아이들에게 그냥 교육 그 시기를 넘길 정도의 가치가 아니네요, 이게. 그렇죠. 우리 전체 한민족의 관점에서 본다면 어마어마한 지금 그런 위대한 인물이잖아요. 아, 오늘 경건해집니다. 네. 교과서 위주의 네. 암기식 역사 교육이 아닌 우리가 살아있는 역사 교육을 위해서는 여러분 시간여행 강원을 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간여행 강원을 보고 직접 찾아가 네. 보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3배의 효과가 나죠. 그러니까요. 현장에 가는 거가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네. 이제 개인적으로 공부를 할 때 이제 좀 꼭 가보고 싶은 곳이다 싶으면 갔었거든요. 예, 네. 예. 좀 다르더라고요. 네. 네. 제왕운기 책의 제목은 많이 알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사실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궁금한 점을 모아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단군 신화 어디서 읽었나요? 인데요. 환웅이 웅녀를 만나서 단군을 낳고요. 단군이 또 나라를 세웠다 이런 이야기 저희가 그렇죠. 다 많이 알고 있잖아요. 교과서에서 그렇게 네, 그렇죠. 그리고 이 이야기가 제왕운기에서 나온 건가요? 이게 이제 단군 신화가 기록된 이제 가장 오래된 기록을 교과서에서 삼국유사 이렇게 이제 기계적으로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잘못된 건 아닙니다. 현재 전하고 있는 기록 중에서 가장 오래된 기록은 이제 단군 신화가 그 삼국유사에 기록돼 있는데 그게 이제 삼국유사가 그 1281년에 편찬됐고 제왕운기가 1287년이니까 6년 차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거의 같은 시기에 이제 지어진 거라고 할 수가 있죠. 다만 이제 형식이나 편찬 목적이 좀 다를 뿐인데 삼국유사에도 나오고 이 제왕운기에도 단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얘기가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제 교과서에서 이렇게 배우거든요. 그 환인, 환웅, 단군 3대기를 이제 다루는 신화로 배워요. 그러면서 이제 환인의 아들 환웅이 풍백, 우사, 운사를 비롯해서 3천 무리를 이끌고 태백산 신단수 아래 내려와서 나라를 세웠다. 뭐 이제 이렇게 그리고 이제 곰과 호랑이를 등장시켜서 여성들을 곰의 자손으로 이제 이렇게 후손으로 만드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삼국유사 버전이고요. 네. 여기에서는 이제 제왕운기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환웅이 그냥 웅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웅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신단수 아래 내려왔다고 해서 단웅천왕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네. 그리고 곰과 호랑이의 경쟁 자체가 나오지 않아요. 네. 그냥 그 단웅이라고 하는 분이 손녀에게 약을 먹여서 인간으로 만든 다음에 이제 단수신, 그 단수라는 게 이제 신단수의 단수입니다. 단수신과 결혼시켜가지고 그렇게 이제 나온 사람이 단군이다. 이렇게 약간 다르죠. 그래서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게 역시 곰과 호랑이가 마늘을 먹었냐, 쑥을 먹었냐 이 얘기 안 나오고 그냥 약을 먹여서 인간으로 변화시켰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게 가장 큰 차이겠죠. 물론 이제 그 차이의 의미도 물론 뭐 굳이 찾자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아마 이제 그 시기에 굉장히 다양한 버전의 그 단군 신화가 존재했었을
있으리라고 봅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낙랑군, 여긴 대체 어디? 낙랑국에 대한 이야기가 또 제왕운기에 나왔더라고요. 근데 호동 왕자를 사랑하는 이야기도 빠질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또 표현이 돼 있나요? 그 낙랑공주와 뭐 호동왕자 뭐 이런 이야기는 제왕운기 나오지 않고 아마 그 제왕운기에는 단지 이제 그 한에서 이제 한사군을 설치하고 그 중 하나가 이제 낙랑이란 그 사군 중 하나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이제 풍속이 경박해서 백성들이 참 불편했다. 그렇게 내용이 나오지 뭐 낙랑공주 호동왕자 얘기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은요. 발해의 역사는 어디 소속? 홍인희 교수님, 이 제왕운기에서 발해를 우리의 역사로 이렇게 넣기 시작했는데요. 맞나요? 이 관찬서인 이 삼국사기에는 그 발해사가 없습니다. 예, 없고 그다음에 그 삼국유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중간해요.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대조영을 발을 세운 사람을 이제 대조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조영을 이제 고구려인으로 이렇게 보면서도 그 발해라고 하는 나라를 그 이 말갈족 편에다가 편입을 시켜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세가 좀 어정쩡하죠. 확실하게 되지 않는데 이거를 이제 최초로다가 정리를 해가지고 우리 역사로다가 공식적으로 편입을 시킨 게 발해를 편입을 시킨 게 바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제 제왕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조선조에 들어와서는 이제 그 공식적으로 이 발해를 완전히 우리 역사에다가 편입을 시켜서 그 이 발해와 관련된 그 이 사서들이 많이 나오죠. 예를 들어서 유득공의 그 발해고에서 주장했던 대로 그 통일신라와 발해를 갖다가 남북국 시대로 이렇게 그 표현해서 그 개념으로 이렇게 아우르고 있지만 제가 그 학창 시절 학교 다니던 시절만 해도 남북국 한 민족으로서 나눠져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에서는 조금 그 당시만 해도 비껴나 있었지 않았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남북국 시대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 유득공의 발해고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 유득공이 왜 그 책을 쓰냐면 발해라고 하는 이 나라가 굉장히 우리의 소중한 역사인데 아무도 다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가면 이 자료가 다 묻혀버리니까 그래서 내가 자료를 모아가지고 쓰겠다. 그래서 그 발해고를 실제로 보면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자료를 모으고 분류를 해서 한 나라의 역사를 그 구성했다는 느낌이 확 드는 책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책인데 그 발해를 처음으로 우리 역사로 편입했다는 점에서는 정말 그 제왕운기가 빼놓을 수 없는 굉장히 큰 공적을 가지고 있어요. 이 제왕운기도 혹시 우리가 지금 뭐 원문 그대로를 시민들에게 읽으라 그러면 저것만 해도 못 읽을 것 같고 이렇게 읽기 쉽게 주석이 달리거나 해설이 된 책들이 시중에 나와 있나요? 네, 혹시 가져오셨나요? 지금 요게 이제 삼척시에서 김경수 진성규 교수에게 이제 의뢰해서 그 동안거사집이라고 그 삼척에 내려와 계실 때 쓴 글하고 그다음 제왕운기 이 두 책을 같이 번역해서 이렇게 보급을 했습니다. 현재는 그 이거 외에 또 하나도 이제 번역해서 시에서 발간한 게 있기 때문에 출판사를 통해서 아마 보급도 되고 있을 겁니다. 그 정도의 책이라면 우리 시민들이 한 번쯤 뭐 이렇게 뭐 6개월에 하루에 다 읽기 힘드니까 설명을 같이 곁들여서 우리 이혁 선생님처럼 이렇게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설명을 해주시고 6개월엔 6개월 뭐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쭉 공부를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전 20대 중반에 그 삼국유사를 똑같이 이렇게 주석이 달린 원문을 읽으셨어요? 아니 그때 샀는데 지금 그대로 있어요. 사놨죠. 언젠가 읽으려고 20년이겠구나. 20년. 나이 공개하시는 거예요? 네, 이게 아직 표본지가 20년. 이제 곧 읽겠습니다. 제왕운기 정도 분량이면 하루 저녁에 다 읽으실 수 있습니다. 네, 저를 너무 과대평가하시는 의지의 문제지 사실 분량이 얼마 안 됩니다. 번역이. 이승휴, 또 제왕운기 이게 사실 700~800년 전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조선시대 인물이나 책들보다는 조금 좀 멀게 느껴지는 게 사실인데
그런데 우리 삼척 시민들에게 이승휴 또는 제왕운기는 또 다른 의미거든요. 지금도 이승휴와 제왕운기를 주제로 한 문화제도 꾸준히 열리고 있고요. 축제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승휴 제왕운기 문화제는 어떤 모습인지 자료를 좀 정리를 해봤거든요.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왕운기가 집필 완성된 삼척시에서는 이승휴 사상을 선양하고자 각종 행사를 기획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기획 초기 단계 활동이 많아서 좀 더 많은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 함께 그 뜻을 기리고 함께 그분을 추억하는 뜻깊은 축제의 장이 돼야 할 것이다. 우리 민족 모두가 모셔야 될 민족의 큰 스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승휴 발자취를 따라 걷는 초등학생들의 옛길 걷기 대회. 그리고 전국 학생 100일장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건 모든 세대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좀 더 새로운 형식과 방법으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네, 김태수 소장님, 그 삼척에서 하고 있는 이승휴 선양 사업은 어떤 종류들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승휴 선양 사업이 95년부터 시작됐는데요. 예. 그때는 주로 이제 동안거사집이라든가 제왕운기를 번역해서 보급하는 그런 그 역할을 하다가 200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그 중국에서 동북공정이라는 고구려사 이렇게 편입 사건에 마주쳐서 삼척 시민들은 그 고구려의 어떤 중국의 역사 왜곡에 대응하는 그런 그 투철한 정신 가지고 선양 사업을 임하고 있어요. 그래서 삼척시에서 하는 것하고 시민단체에서 하는 두 가지로 이렇게 정리되는데, 시에서는 일단 이승휴 선생이 거치했던 유어지 그 지표조사 발굴조사하고 복원하는 사업을 하고, 시민단체에서는 이승휴 이제 축제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데, 삼척시에서 지금까지 이제 지표조사 발굴조사 한 걸 보면 고려 조선시대 건물지를 발굴하고 연못지, 방아터, 뭐 이렇게 청자 도요지 이런 걸 다 이제 발굴을 했고, 거기에 이제 몇 개는 이제 복원했습니다. 방아터라든가 지락당이라는 연못이라든가 또 사당도 복원해서 거기서 재를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시에서 이렇게 하드웨어 쪽을 전담하면 사단법인 동안 이승휴 사상 선양회에서는 이제 소프트웨어 쪽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중 그 이승휴 아카데미라 해서 일반 시민들을 100명을 대상으로 매년 이제 그 한 달에 2번씩 이렇게 명사 초청해서 강의를 해나가는 이승휴 선생을 중심으로 한 한국의 어떤 역사 의식을 강조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또 10월 달에는 이승휴 축제를 통해서 어린이, 청소년, 일반인 모두가 참여하는 이승휴 이제 바로 알기 행사도 하고, 작년부터는 동안 이승휴 그 문화상을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큰 이제 상금을 걸고 여기에 이승휴 제왕운기 쪽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민간단체 추진하는 그 선양 활동 중에 하나일 겁니다. 예. 그 고려 후기 원나라의 거의 뭐 반식민지 상태라고도 볼 수 있는 그 시기에 우리가 민족의 역사를 또 바로 알고 자긍심을 갖는다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이었을 겁니다, 분명히. 근데 이제 오늘날 21세기 이 대한민국에서 이승휴를 다시 알고 또 제왕운기를 다시 읽고 이승휴 선생 선양 사업을 이렇게 하고 참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우선 그 원론적인 얘기지만 우리가 왜 그 이 물이 여기 있는데 음수사원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음수사원. 그러니까 물을 마실 때는 그 근원을 생각한다. 이런 것처럼 이 어떤 개인이라든지 민족이든 국가든 그 뿌리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아주 원론적이지만 매우 중요한 일 아니겠어요? 그런 원론적인 그 어떤 의미가 있겠고, 근데 이 한중일 삼국 간의 이른바 그 역사 전쟁이 지금 치러지고 있지 않습니까? 동북공정도 마찬가지고, 이런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가 어떤 확실한 스탠스를 취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이제 그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이런 면에서 일찍이 그 어떤 민족사의 그 어떤 그 민족사를 재정립시켰던 그 이승유 선생을 기린다라고 하는 것은 극히 필요하고도 의미가 있는 일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뭐니 해도 이 지역적인 자긍심을, 강원도민의 지역적인 자긍심을 높이는 그런 일이다. 사실 그 수백 년 동안 어떤 민족 통합이라고 하는 기치, 그 다음에 단군이라고 하는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은 공동 그 이 시조론, 한민족의 공동 시조론, 그 다음에 그 발해의 그 이 역사 편입, 이거를 주창했던 그 진원지가 바로 다른 곳도 아닌 이 강원도였다라고 하는 점 하나만 가지고도 상당히 뿌듯하게 이 되새겨 볼 일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김풍규 교수님, 이 삼척에서 지역 축제로 이승휴 제왕운기 문화제가 열리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런 지역 축제들을 보면 더 좀 커지고 유명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모두 같은 마음일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좀 커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 제가 축제 전문가라 아니라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네. 이승유 관련 유산은 1차적으로 교육적 가치가 굉장히 높은 소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특히 지역자치가 이제 이렇게 몇십 년째 되면서 그 지역 인재 양성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다 떠돌이 생활을 하잖아요. 다 집 떠나서 다 그 직업 찾아서 다니고 이러는데 이 삼척에서 자란 사람들이 결국은 인재가 되어서 세계를 굴려가는 이런 인물들로 이제 성장할 텐데 이 인물들이 세계 각지에 흩어져서 살다가 내가 고향 삼척을 생각했을 때 또는 내가 강원도 사람이지 이런 걸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럴 때 이승휴의 제왕운기는 굉장히 자긍심 높은 어떤 그 기억이 될 것이고 그런 기억을 사실은 언제 만들어줘야 되냐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교육지원청, 즉 삼척교육지원청이나 이런 데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학생들에게 제왕운기를 읽고 뭘 할 수 있는 기회를 굉장히 많이 만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비로소 삼척이 또 나아가서 강원도가 우리 지역의 인재를 육성하는 아주 소중한 컨텐츠로 이걸 이제 이용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은 조금 듭니다. 자, 시간여행 강원 이 시간에 유일하게 영어가 나오는 시간입니다. 역사가정 if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역사가정을 통해서 만약에 그 역사가 이렇게 바뀌었으면 어땠을까 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으로 마무리할 텐데요. 우리가 오늘 함께 얘기를 나눴지만 동안 이승휴 선생의 제왕운기가 갖는 그 가치에 대해서 오늘 새삼 인식을 새롭게 했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이런 훌륭한 민족사학자 이승휴 선생이 고려시대 관직 생활을 그 정도에 그치지 않으시고 고려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만큼의 최고 권력의 반열에 올랐다면 관직을 그 정도로 하셨다면 혹시 고려는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오늘은 해볼 겁니다. 김풍기 교수님부터 답을 좀 주시죠. 똑같았을 겁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이제 사실 이런 가정을 만약에 해본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사는 한 사람의 힘으로 바뀌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은 그 시대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지 이승휴 선생이 아무리 훌륭하고 그 높은 관직에 올라서 권력을 좌지우지했다 하더라도 그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뜻을 같이 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고려의 운명은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그렇게 됐다면 제왕운기는 삼척의 유산이 아니라 강화도의 유산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권력 잡고 있는데 이 삼척 산골짜기까지 와서 살 이유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썼다 하더라도 강화도에서 썼을 것이고 강화도가 선양 사업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크게 다른 생각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제왕운기라는
역사서가 저술되지 않았겠죠. 네.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어떤 성격적인 면에서 본다면 직언을 서슴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직언을 서슴지 않았다고 이야기할 정도면 문제 제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을 그런 인물일 텐데 그렇다면은 정적이 많았을 것이고 아무리 높은 권력이라고 하더라도 권력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정적에 의해서 어떤 또 제거가 되지 않았을까. 김태수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그 변함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충선왕이 즉위하고 이승효를 불러서 고위직에 앉히거든요. 네. 왕의 신임을 전폭적으로 받으면서 개혁 조치를 하려다가 실패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고사하고 내려오는데 그런 걸 봤을 때는 아까 김풍기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개인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전체가 좀 움직여줘야 되는 그런 부류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아마 그렇게 고위직에 있다 해도 제대로 풀러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생각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홍인희 교수님 순서가 됐습니다. 오늘 아주 대단히 비관적인 얘기들만 이쪽이 나오고 있는데 우선 그 고려가 당시 이제 그 원나라의 이제 손아귀에 들어가서 신음하던 이 혼동기에 일정 부분 권력의 중심지 역할을 했을 것이다. 네. 상당히 높은 관직에 네. 올라가 있으니까 그분의 어떤 옹골찬 그 민족주의, 자주의식 이런 것이 결부가 돼서 발휘가 돼가지고 이로부터 한 100여 년 뒤에 공민왕이 소위 이제 반원 정책을 써가지고 성공을 하지 않습니까? 반원 개혁 정책을. 그런 그 반원 개혁 또는 반원 자주 정책이 조금은 이승희 선생에 의해서 앞당겨질 수 있었겠다.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아까 김풍기 교수님이 강화도를 뺏겼을 것이다. 뺏기면 좀 어때? 뺏기고 안 뺏기고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까지나 민족의 사서니까 저는 삼척에서 났던 그 탄생을 했던 강화도에서 탄생을 했던 별 상관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시간 여행 강원이니까. 그렇죠. 제가 그 말씀을 지금 드리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찌 됐든 이승희 선생이 그 낙향을 하게 되고 그런 기회가 주어져서 그 기회를 이용해 가지고 삼척에서 제왕운기를 이제 그 저수를 해서 우리 민족의 어떤 역사의식에 이정표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치환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일대 사건이었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75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승희 선생의 가르침과 그 의식은 우리에게 올곧게 그대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똑같이 수백 년이 지난 뒤에 우리 후손들에게도 이 의식이 전해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시간여행 강원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